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갈 건데요. 교재로 간다면 220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1차 대전 같은 경우는요, 그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해서 자,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1차 대전, 일단 연도를 자, 확인해 볼게요. 1914년에서부터 1918년까지인데, 전쟁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국주의 국가.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 등장을 하는데, 몇 세기냐? 19세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산업혁명의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자, 물건을 뭐로 찍어낸다고요? 물건을 기계로 찍어냅니다. 그죠? 그럼 물건을 기계로 찍어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답니다. 그럼 대량으로 뭘 해줘야만? 소비를 해줘야만 계속해서 생산이 자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많은 뭐가 필요했냐면 원료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넓은 시장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를 획득하는? 식민지를 획득하는 식민지 획득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들을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항로 개척이 나타난 16세기 때부터 이미 식민지를 개척을 하긴 했는데 그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진 거죠. 이때요, 독점 금융자본주의, 독점 금융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 금융기관이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산업을 독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독점 금융자본주의, 이게 가능했었답니다. 뭔 말이냐면, 은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트를 운영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마트가 여기 있는데, 그 대형마트 옆에다가, 국민은행이 커다란 마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무한 세일을 해버리는 거죠. 왜? 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자본이 있으니까 세일을 계속 해가지고 옆에 경쟁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또다시 또 다른 마트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국민은행이 만든 이 마트가 완전히 독과점을 해버리면 물건 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가 경제 문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금산분리를 합니다. 금산분리가 뭐냐면 금융기관이 산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금산분리가 원칙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데 19세기 이때까지는 그런 분리 정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은행들이 자본을 완전히 독점을 하고 산업까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 도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자본을? 잉여 자본을 계속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투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투자처, 그러한 식민지 획득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항로 개척 직후의 식민지는 주로 이제 금이나 은 아니면 농산물 이런 것들을 약탈하기 위한 그런 식민지였었다면 19세기에는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1차 대전의 배경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만 돈 벌고 자신들만 잘 살기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 세 번째 간다면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 이 사회 진화론 같은 경우는요, 영국의 이 스펜서가 이 다윈이 주장했었던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간 세상에 이제 접목시켜서 사회 진화론을 발전시킨 건데, 이 사회 진화론의 논리대로 간다면 진화가 많이 돼 있는 백인들은 여기 있는 진화가 덜 돼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황인종과 흑인들을 식민 지배하고 착취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 침략을 뭐 시키는? 정당화시키는 침략의 정당화 합리화 논리로 이용됐었던 게 여기에 있는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 독점 금융자본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사회 진화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그런 국가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어디를 침략했다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쪽을 침략을 할 겁니다. 이 중에 이 아프리카에 유럽의 열강 중에 7개의 나라가 들어가요. 7개의 나라가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서로 쪼개먹으려고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는데, 제국주의 국가들의 충돌이다. 제목을 이렇게 써볼게요. 제국주의 국가 간의 충돌이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사건에 뭐가 있냐면 파쇼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쇼다 사건은 1898년도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하게 되는데, 영국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종단 정책이라는 걸 취했어요. 종단 정책. 그럼 영국의 종단 정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다고 쳤었을 때 영국이란 나라가 이집트 있잖아요. 이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자,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남아공을 만들게 되는데 원래 이쪽 아프리카 남쪽에는 네덜란드 계통의 후손들인 뽀어인들, 그 뽀어인들이 여기다가 어떤 나라 만들었냐면 오렌지 공화국, 트란스발 공화국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영국이요. 자, 여기를 19세기에 자,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그 오렌지 공화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보어 전쟁이라 하는데 이 보어 전쟁은 영국이란 나라가 자, 누구를 지금 무너뜨린 겁니까? 여기에 있는 오렌지 공화국, 자, 그리고 트란스발 공화국. 얘들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뽀어인들. 그러니까 네덜란드 계통의 후손이었었던 뽀어인들, 백인들이 만든 나라인데 그 오렌지 공화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을 무너뜨린 전쟁. 이게 무슨 전쟁이다? 뽀어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디를 지금 차지해버린 거예요? 여기를 차지한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만들게 되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방. 줄여서 우리가 남아공이 나갑니다.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방 남아공을 자, 뭐 시켰다? 수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요 남쪽을 지금 이제 하나의 거점으로 잡았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자, 보호국으로 삼았다.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부터 내려올 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런 정책, 아프리카를 더 많이 뺏어 먹으려는 이런 정책, 종단 정책이라 하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라는 걸 펼쳤는데 자,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라는 걸 펼쳤는데 위치를 본다면 종단 정책은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어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이렇게 연결된 게 종단 정책이고 횡단 정책은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 자, 마다가스카르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큰 섬이잖아요. 자,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자, 프랑스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프랑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알제리. 요 알제리가 아프리카의 서북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알제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의 자, 무슨 정책? 횡단 정책과 영국의 종단 정책.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어디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냐면 여기 있는 수단의 파쇼다라는 동네에서 충돌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파쇼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파쇼다 사건에서는 영국의 종단 정책, 프랑스의 횡단 정책, 요거 명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이 전쟁으로까지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양보했냐면 프랑스가 양보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자, 양보로 결국 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됐죠? 또 하나 세 번째 간다라면 독일의 팽창 정책. 이 독일의 팽창 정책에서 빌헬름 2세와 관련된 건데요. 빌헬름 1세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빌헬름 자, 2세입니다. 빌헬름 1세가 있었을 때 비스마르크가 함께한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비스마르크가 많은 활약을 했고 당시에 빌헬름 1세하고만 함께 정치해요. 나중에 빌헬름 2세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누구는 비스마르크는 정치에서 밀려납니다. 아무튼요. 그러면 빌헬름 1세가 있었을 때 아프리카를 이미 식민지로 자, 만들어 놨는데 이 아프리카에 자, 카메룬, 자, 토고, 그 다음에 자, 동아프리카. 이 동아프리카는 나중에 이름이 탄자니아라고 바뀌어요. 탄자니아. 그래서 탄자니아. 그 다음에 남서아프리카. 남서아프리카는 이름이 나미비아라고 바뀝니다. 그럼 나미비아.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이 네 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요?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나미비아. 누구의 식민지라고요? 독일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식민지인데 중요한 거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거를 건설한 이 식민지를 만든 거는 빌헬름 1세 때라는 겁니다. 즉 비스마르크 때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빌헬름 2세 때, 빌헬름 2세 때의 팽창 정책을 더 확장시켰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B 정책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럼 3B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 3B 정책은 자, 베를린, 바그다드, 그 다음에 자, 비잔티움. 그러면은 독일이요. 자, 보십시오. 독일이 들어올 건데 여기에서 베를린에서 비잔티움으로 그 다음에 바그다드로 이렇게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정책. 이게 3B 정책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요. 아까 이집트의 어디죠? 카이로. 자, 카이로 C죠. 자, 케이프타운 C죠. 자, 그 다음에 인도의 캘커타. 아,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는 무슨 정책을 하고 있었냐면 종단 정책 외에
여기는 인도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거대한 삼각권으로 식민지를 자 만들어 보겠다라는 정책을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C 정책? 3C 정책. 그럼 이 3C 정책에서 영국이 취했던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의 3C 정책에 자 독일이 취하고 있는 지금 3B 정책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 3B 정책과 영국이 취했었던 3C 정책이 자 뭐하게 됐다? 충돌하게 되었다. 이게 독일의 팽창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건 누가 충돌한 거죠? 독일과 영국이 충돌한 거네요. 그죠? 영국이 충돌. 그 다음에 비련 2세 팽창 정책에 뭐가 있었냐면 모로코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 이 모로코 사태는 자, 두 번에 벌어져요. 자, 1차, 2차에 모로코 사태 누구랑 충돌을 벌인 거냐면 자, 프랑스와 충돌을 벌인 건데 이 모로코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는 알제리. 알제리 바로 옆에가 모로코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알제리는 이미 누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까? 프랑스가 와서 식민지를 건설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로 옆에 모로코. 이 땅으로 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독일의 비련 2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갈등. 이게 모로코 사태인데 누가 이제 지원해 주냐면 영국이 도와요. 그러니까 이 모로코 사태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앞에 파슈도 사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가진 않았죠. 그래서 그 프랑스가 양보했었다. 자, 그거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여기 있는 양보를 했고 나중에 모로코 사태 때 영국이 프랑스를 도왔다. 이러시면 되죠. 그럼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친한 거네요. 자, 이때요. 네 번째 간다라면 네 번째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삼국 동맹은 1882년도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결성된 건데 통일 과정을 잠깐 봐야 돼요. 독일의 통일 과정을 가게 되면 독일이 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할 때 오스트리아와 한번 싸웠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랑 싸웠죠. 그때 프랑스랑 싸우면서 땅을 뺏었어요. 그 뺏은 땅이 어디냐면 알자스와 로렌 지방입니다. 그럼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자 프랑스가 뺏긴 거네요. 독일이 그걸 차지한 거네요. 됐죠? 그때 프랑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정권이 안정되면서 야 그거 내놔. 우리한테 뺏어간 땅 내놓으란 말이야. 라고 이제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독일이 뭐라고요? 야 됐어. 내가 지금 요 땅을 가지고 있는 요 모습, 요 현상이 가장 아름다워. 그래서 이 삼국 동맹이라는 거는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결성한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삼국 동맹은 자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삼재 동맹이었었거든요. 1873년에 삼재 동맹이었었는데 그게 1882년 삼국 동맹으로 발전됐고 삼국 동맹은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 나중에 프랑스는 뭘 만들게 되냐면 삼국 협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삼국 협상은 1907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자 누가 있었던 거냐면 자 프랑스와 영국과 자 그다음에 러시아 얘들이 결합한 게 바로 삼국 협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자, 계속 싸우고 있죠. 계속 갈등 빚고 있죠. 뭡니까? 3B 정책과 3C 정책. 모로코 사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자, 그래.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갈등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삼국 동맹의 이탈리아를 제외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얘들이요. 게르만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뭘 주장했냐면 범게르만주의. 자, 게르만끼리 뭉쳐야 된다라는 범게르만주의. 이거를 얘들이 외쳐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슬라브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범슬라브주의. 이런 걸 외칩니다. 범슬라브주의. 그래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이것도 자, 제국주의 간의 갈등,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섯 번째 간다라면 무슨 전쟁이 벌어지냐면 발칸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이 발칸반도 같은 경우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유럽의 화약 창고와 같은 왜냐면 민족과 종교와 이념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자,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려지던 자, 땅이 발칸 반도인데 그 발칸 반도에서의 전쟁이 자, 두 번 벌어져요. 자, 1차 발칸 전쟁이 있고 2차 발칸 전쟁이 있는데 1차 발칸 전쟁이 1912년이고 2차 발칸 전쟁이 1913년인데 1, 2차 발칸 전쟁에서 일단은요. 1차 발칸 전쟁은 발칸 동맹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 발칸 동맹이 누구랑 싸우냐면 오스만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자,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칸 동맹. 그 발칸 동맹에 뭐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르, 그리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자, 뭉쳐서 결국은 오스만으로부터 자,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자, 영토를 이제 뺏어왔거든요. 얘들부터 영토를 뺏어왔는데 그 발칸 동맹들끼리
그 영토를 쪼개 먹으면서 다시 갈등이 벌어져요. 그게 몇 차 발칸 전쟁? 그게 2차 발칸 전쟁입니다. 그래서 2차 발칸 전쟁은 여기 있는 자 세르비아하고 자 누가 갈등을 빚었냐면 자 불가리아. 그런데 이때 이 불가리아, 세르비아 얘네들이 슬라브 계통 애들이 많았고 자 이쪽 애들이 게르만 계통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불가리아를 누가 자 계속 자 지원해 주냐면 이쪽을 오스트리아가 계속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이 세르비아가 2차 발칸 전쟁에서 자 승리한 이후에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자 얘가 세력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세력 확장 시도 옆에 있는 누구를 먹으려고 했냐면 알바니아.몬테네그르 알바니아.몬테네그르 여기를 자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알바니아.몬테네그르를 자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방해하냐면 오스트리아가 방해해요. 오스트리아가. 그럼 오스트리아는 자 세르비아의 어떤 그 2차 발칸 전쟁에서 불가리아 쪽을 계속 밀어줬고 또 전쟁 끝난 이후에 세르비아의 세력 확장을 누가 견제한 거라고요? 오스트리아가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얘들을 이렇게 방해하니까 세르비아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게 돼요. 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할 거는 이 오스트리아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자 보스니아 자 헤르체고비나 여기를 합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자 헤르체고비나 여기를 이렇게 합병을 해서 세력을 이렇게 넓힌 겁니다. 넓혔어요. 그래서 세르비아가 나중에 자 여기 있는 알바니아 몬테네그르 여기를 합병하려고 했었을 때 이거를 자 누가 방해한 거라고요? 오스트리아가 방해한 거죠. 그러면 이 오스트리아는 자 계속해서 세력을 이렇게 넓혀오고 있었던 거고 이게 1908년인데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자 여기 있는 이 세르비아의 세력 확장을 오스트리아가 지금 뭐 한다고요?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들의 방해를 하니까 자 세르비아가 열받아서 결국은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자 쏘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라예보에서 1914년 자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자 뭐 한 거라고요? 예, 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요. 결국은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 자 이때 요거를 기점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 침략 전쟁이 자 이제 그 1차 대전이 자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것이 1차 세계 대전의 직접적 도화선입니다. 직접적 도화선. 그럼 우리가 사라예보 사건 이전에 봤었던 뭐 발칸 전쟁이라든지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 자 독일의 팽창 정책에서의 3B 정책과 3C 정책, 영국의 보어 전쟁, 뭐 이딴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 1차 대전의 넓은 의미의 배경들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배경은 사라예보 사건이고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충돌이다. 이것이 몇 차 세계대전의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었었던 겁니다. 자, 전쟁이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의 자, 선전포고가 있었을 것이고 자, 세르비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세르비아를 자, 이렇게 공격을 했었을 때 세르비아가 범슬라브주의 여기에서 누가 개입한 거냐면 자, 러시아가 개입한 겁니다. 러시아 개입하니까 삼국 동맹에 있었던 독일. 이 독일이 또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를 도우면서 왜 동맹 관계니까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확대가 되는데 자, 독일의 참전, 독일의 개입 이렇게요. 삼국 동맹이니까. 그래서 이 독일이요. 주변 국가들을 다 침략을 하게 됐고 당시에 프랑스를 침공했는데 이때 프랑스를 못 먹어요. 1차 대전 때는 못 먹고 2차 대전 때는 프랑스를 무너뜨립니다. 아무튼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당시 프랑스가 마른 전투와 그 다음에 솜 전투 이름 기억하십시오. 마른 전투와 솜 전투 지명이야 지명. 자 이거를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못 꺾은 거네요. 자 프랑스가 막아낸 거네요. 이때요. 이 프랑스를 자 누가 돕냐면 영국이 지원하죠.
왜냐면 영국과 자 얘들은 무슨 관계니까? 삼국 협상 관계니까. 그래서 영국의 자 지원. 그럼 영국이요. 프랑스를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서 전쟁이 뭐 되냐면 장기화되는 겁니다. 왜냐면 영국 자체가 섬나라다 보니까 해상에서 계속 이제 이들을 지원하게 됐고 자 전쟁의 장기화. 독일이 안 되겠다. 영국을 자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독일의 자 무제한 잠수작전이라는 걸 펼치게 돼요. 그럼 무제한 잠수작전은 대서양에 떠다니는 모든 배들을 무차별적으로 자 공격하겠다. 이 무제한 잠수작전은 영국을 고립시키는 게 목적이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작전 과정에서 누구 배를 건드렸냐면 미국의 배를 건드려요. 자, 미국의 배를 건드려서 결국은 여기에 누가 참전하게 되냐면 자,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1917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1차 대전에 처음부터 참전한 게 아니라 중간에 참전해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참전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멀로 선언. 그러니까 1823년에 미국 대통령 이 멀로가 자, 멀로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고 멀로 선언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고립주의 외교죠. 유럽은 유럽대로 가라. 우리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가마. 라고 하면서 자 고립주의 외교 뭘로 선언? 그러니까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이 전쟁에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미국이 누구한테 얻어터진 겁니까? 독일의 무제한 잠수작전에서 지금 공격받은 거잖아요. 야, 우리는 왜 건드리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에 참전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참전이 시작됩니다. 자, 5번째 간다라면 이 시점에서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해요. 자,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의 전쟁 중에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지게 됐고 이 혁명으로 인해서 전쟁을 자, 중단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당시에 독일과 단독 강화를 체결했는데 자, 이 단독 강화의 명칭은 브레스토 레토프리스크 조약. 이게 도시 이름이거든요. 자, 브레스토 레토프리스크 조약인데 자, 스펠링이 길어. 자, 그건 이렇게만 쓸게요, 쌤은. 자, 독일과 무슨 강화를 체결했다? 단독 강화를 자, 체결을 합니다. 이 시점이 1918년도 자, 3월 뭐 요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전쟁은 1918년 11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라는 나라는 전쟁 중간에서 발을 뺐다는 거 확인해 주고요. 6번째. 여기에 있는 자, 오스만 제국. 자, 불가리아. 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얘네들이 항복을 합니다. 자, 얘들이 항복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가 남았을까요? 남은 거는 독일만 남은 겁니다. 독일만 남았는데 자, 7번째 간다라면 이때 독일의 수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러면 자, 독일 킬 군항에서 수군들의 자, 반란이 벌어졌고 이 반란으로 자,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빌헬름 2세를 퇴위시킵니다. 자, 빌헬름 2세를 자, 퇴위시켰고 무슨 공화국을 만드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이제 탈바꿈이 됐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국은 연합국들과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더라. 그래서 전쟁 전개 과정은 이 정도 흐름만 잡으시면 되고요. 중간에 특이하게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간에 참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는 중간에 발을 뺐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자 눈여겨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전쟁의 결과의 값을 우리가 파헤칠 건데요. 뭐가 열리게 되냐면 자, 파리 자,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는 1919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자, 쭉 지속되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평화원칙 14개조 자,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원칙 14개조를 자, 발표하는데 그 평화원칙 14개조의 5조의 핵심이 뭐냐면 5조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민족 자결주의. 아무리 힘이 약한 약소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민족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끔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 너 식민지에 받을래? 독립할래? 저 독립할 건데요. 그래? 그럼 독립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는
야, 그 누가 식민 지배를 원하겠습니까? 다 전부 다 독립하겠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민족 차별주의는 나중에 자 무슨 국에만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윌슨이 1차 대전에 참전하자마자, 그러니까 1917년에 무제한 잠수작전 때문에 어쨌든 참전했잖아요. 참전하자마자 이미 민족 차별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주장하기 시작했고 요거를 자 여기 있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구체화시켰을 때 패전국에게 식민지에만 적용시키자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아무튼요. 평화원칙 14개죠. 두 번째는 평화기구 만듭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 평화기구를 만들자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국제연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데 이 국제연맹은 애가 20년에 만들어진 이 국제연맹은 애가 좀 맹합니다. 맹해요. 그럼 두 가지가 맹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강대국이 불참해요. 그 강대국이 불참했는데 자 미국이 불참합니다. 아니 뭔 소리죠 이거? 미국 대통령이 만들자고 주장했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평화원칙 14개 조항에서 이거 만들자고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불참합니다. 미국이 불참하는데 미국 의회가 반대해요. 그럼 미국 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죠. 똑같아요. 멀로 선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멀로 선언이란 이 원칙 때문에 자 미국 의회가 유럽 문제인데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잘했어. 자 참여하지 말자라고 미국이 불참했다. 결국은요. 이 미국과 같은 이런 강대 국가가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거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강대국이니까. 또 하나의 한계점은 뭐냐면 무력적 제재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 제재 수단, 군사기구가 없어요. 군사기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국제연합, 유엔이죠. 국제연합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엔군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얘네들은 이 연맹은 군사기구가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적으로만 제재할 수 있어요. 즉 누군가가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힘으로 눌러야 되는데 그런 힘은 없고 야, 너 평화 깨뜨리면 너하고 무역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제재만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한계점 두 가지. 자, 이게 국제연맹, 애가 좀 맹합니다. 파리 강화회. 이 파리 강화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자,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그럼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체결됐고 이 베르사유 조약은 연합국들과 자, 독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인데 베르사유 조약에서 일단은 독일은 자국의 영토 일부를 뺏깁니다. 그럼 이때 뺏겼을 때 이 동네를 꼭 기억하십시오. 알자스와 자, 로렌 지방. 누가 뺏어갔겠습니까? 자, 프랑스가 뺏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프랑스가 뺏어갔다. 두 번째 간다라면 해외 식민지를 다 뺏겨요. 자, 해외 식민지를 자 모두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비의 제한을 받습니다. 군비의 제한. 자, 네 번째 간다라면 군비 제한. 네 번째 배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자 지불해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배상금 지불. 자, 이렇게 성립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성립된 유럽의 국제 질서를 자 무슨 체제라고 한다?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체제. 그래서 독일에게 엄청 불리한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2차 대전의 하나의 불씨가 돼버립니다. 너무나 과도한 자 그러한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2차 대전의 불씨가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베르사유 체제. 계속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 신생 독립국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신생 독립국가들이 나오는데 이 신생 독립국가들은 전부 다 공화정이라는 형태의 정부로 수립됩니다. 자,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럼 이 공화국의 나라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외울 필요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할 겁니다. 어디만 기억하냐면 폴란드만 기억하십시오. 폴란드. 자, 폴란드. 앞에서 봤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되새겨 줄게요. 18세기에 폴란드란 나라를 18세기에 세 개 나라가 자 분할 점령을 합니다. 세 개 나라가 분할 점령을 했는데 누가 했었냐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자 그다음에 러시아.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러시아를 할 때, 즉 절대 왕정에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가 있었는데 그 예카테리나 2세의 업적에서 폴란드를 자 분할 점령했다.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요. 자 유럽 전역을 장악하죠. 자 나폴레옹의 자 유럽 장악. 그럼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장악하는 요 시점에 지금 19세기죠. 요 시점에서 자 이게 폴란드는 해체가 된 거죠. 즉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가 니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 나폴레옹이 이제 장악한 거죠.
근데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죠. 그럼 나폴레옹이 몰락을 해서 자 무슨 회의가 열렸고요? 빈 회의가 열렸고 빈 회의의 결과 빈 체제가 수립되죠. 그럼 빈 회의 결과 빈 체제가 수립됐었을 때 이 폴란드를 누가 독점을 하냐면 러시아가 폴란드의 대부분을 지배합니다. 러시아의 자 점령 지배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대부분 자 뭐했다? 지배를 했다. 그런데 그 폴란드가 자 지금 뭐 한 겁니까? 1차 대전 이후에 자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신생 독립국가 중에 다 공화정이나 정부로 독립이 되는데 폴란드만 기억해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신생 독립국들은 전부 다 패전국가의 식민지라고 그랬죠. 그럼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패전국가입니까? 잠깐만. 러시아가 뭐죠? 삼국 협상 아닙니까? 그러네. 러시아가 분명히 삼국 협상 편에 있었네요. 그럼 승전국 편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패전국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대전에서요.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있어요. 자, 1차 대전에서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왜 눈여겨봐야 됩니까? 전쟁 중간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왜 눈여겨봐야 됩니까? 러시아는 전쟁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전쟁 중간에 자 레토프리스크 조약, 즉 독일과의 단독 강화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 폴란드가 뭐 할 수 있었다고요? 독립할 수 있었다. 즉 여기 있는 러시아는 마치 패전국과 같은 취급받는 겁니다.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자 이 파리 강화에 의해서 끼욱끼욱 거렸더니 뭐라고요? 야, 넌 뭐야? 중간에 전쟁에서 발을 뺐잖아. 이런 배신자 꺼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1차 대전에서 자 승전국 편에서 분명히 싸우다가 중간에 발을 뺐기 때문에 패전국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는 뭐 할 수 있었다? 폴란드는 독립을 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탈리아는 분명히 자 삼국 무슨 편에 있었냐면 동맹 편에 있었습니다. 동맹 편에 있었는데 전쟁이 막상 시작됐을 때는 어디로 가냐면 연합국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독일과 함께 자 삼국 동맹의 멤버였었으나 전쟁 시작되자마자 빠져나가서 승전국 편에서 싸웁니다. 승전국 편에서. 자, 얘는 동맹이었다. 하지만 승전국 편에서 싸우고 실제 승전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자, 중국은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참전합니다. 1917년 자,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참전했고 당시에 군벌 시대거든요. 군벌 시대. 그래서 베이징 군벌이 최대 군벌인데 그 군벌 세력이 자, 여기에 참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일본은 승전국이네요. 영일동맹. 자, 얘가 영국과의 영일동맹을 체결했었는데 그 영일동맹의 근거를 두고 1차 대전에 참전해서 승전국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산동반도에 있던 독일의 이권 세력을 밀어내면서 중국이 21개조를 요구했었던 게 바로 일본이었었죠. 아무튼 자 1차 대전에서 눈여겨봐야 될 나라들 요들입니다. 됐죠? 요들. 그 중에 이제 폴란드가 어쨌든 독립할 수 있었다더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다라면 패전 국가들도 전부 다 공화국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패전 국가들이 공화국으로 바뀌었을 때 왕정이 아니라 이제 공화국의 패전국도 자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자 뭡니까? 무슨 공화국으로? 예,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이름이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그냥 오스트리아 공화국.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스만 제국. 이 오스만 제국은 패전국이 되면서 연합국들이 이제 이들을 관리하는데 나중에 그 연합국의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무슨 공화국이 수립될 거냐면 터키 공화국. 오늘날의 터키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네요. 터키 공화국 1923년입니다. 그래서 패전국 중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은 터키도 공화국, 나머지들도 다 공화국의 형태로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이게 1차 대전의 결과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의 값 다섯 번째 평화기구 뭐가 만들어졌죠?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네요. 국제연맹. 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평화를 위한 노력이 다시 또 이제 전개가 될 건데 독일이요 엄청난 배상금을 지금 자 지불해야 되잖아요. 프랑스한테 지불해야 되는데 그 프랑스한테 배상금 지불이 자꾸만 지연되니까 프랑스의 자 루르 지방 이 프랑스가 독일의 공업지대였었던
루르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그럼 루르 지방을 이렇게 자 점령을 하는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1923년입니다. 자, 연도 참고로 가두시고요. 그러면 23년도에 프랑스의 독일 침략, 그러니까 독일의 루르 지방을 점령한 겁니다. 그럼 독일이 어떻게 돼요? 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 프랑스야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전쟁을 또 할 거야?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았어? 자, 전쟁을 막아보자 라고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는데 자, 미국의 도스, 이 도스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했냐면 도스안 1924년도 자, 배상금을 줄여주자. 야, 독일의 배상금이 너무나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배상금을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 친다라면 1,000만 원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좀 줄여가지고 자 100만 원 단위로 100 단위로 그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까주면 900만 원 느낌이 다르죠. 1,000만 원이라는 거하고 900만 원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하고 1,000만 원 단위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얘들도 부담감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갚으라고 배상금을 줄여주자. 요게 도스안.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로카르노 협정이라는 게 체결될 건데 이 로카르노 협정은 1925년이고 내용은 어떤 거냐면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일종의 비무장지대,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겁니다. 라인란트라는 동네를 비무장지대로 설정을 해서 이 라인란트는 누구도 들어오지 말고 독일도 들어오지 말고 프랑스도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라인란트라는 동네가 원래 이제 연합군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둘 사이에 직접적 충돌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하나 더, 야 독일아 너 여기에 가입해줄게. 국제연맹에 가입시켜 줄 테니까 전쟁 같은 거 하면 안 돼. 자, 국제연맹에 자, 가입을 승인해줘요. 자, 누구에 대한? 자, 독일에 대한. 그래서 독일이 국제연맹에 1926년에 가입을 할 겁니다. 1926년에 가입한다. 이게 로카르노 협정의 근거를 두고 나타난 결과의 값이고요. 이번에는 부전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이 부전조약은 원래 누가 체결했냐면 갤러그 그리고 브리앙. 갤러그라는 사람과 브리앙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 체결했다. 그래서 갤러그.브리앙 조약이에요. 그럼 갤러그.브리앙 조약인데 미국과 프랑스가 이제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전쟁을 외교 수단으로 쓰지 말자라고 체결했던 건데 나머지 이제 13개 나라가 함께 너도 할게 나도 할게라고 동참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조약이라고 하냐면 안일붙자 전쟁을 하지 않겠다. 전쟁을 외교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조약 부전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갤러그.브리앙 조약인데 부전조약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영이라는 사람이 또 제안했어요. 뭐라고 제안했어요? 배상금을 줄여주자. 자, 이게 1929년. 그리고 나서 자 무슨 공항이 터지냐면 경제공항이 이렇게 터집니다. 경제공항이 1929년이죠. 그래서 경제공항이 터진 이후에 나중에 32년도에 로잔 회의 뭐 이런 회의를 통해서 배상금을 또 뭐 줄여주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자, 경제공항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주십시오. 자, 시점. 프랑스가요 배상금 지불을 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의 루르 지방을 점령했다. 이게 23년이고요. 요 23년에서부터 자 경제공항이 터지기 전까지의 국제사회의 노력 뭡니까? 평화를 위한 노력. 이게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끝자락 간다면 도스가 제안했잖아요. 자 도스안, 로카르노 협정, 자 그 다음에 부전조약, 영안, 도로, 부영 이렇게 할게요. 연도를 연락하지 말고 순서대로 자 도스, 자 그 다음에 로카르노 협정, 부전조약, 영안. 이 중에 도스안과 영안은 자 뭐 한 거고요? 배상금을 까주자. 이런 내용이고요. 로카르노 협정과 갤러그 브리앙 조약 15개 나라가 서명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자 뭡니까? 집단 안전 보장. 여러 나라들이 함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자 그러한 조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평화를 위한 노력. 6번째 마무리 하나 더 짓고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군비 감축 회담이 열리거든요. 자 군비 감축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워싱턴 회의가 자 열렸어요. 자 워싱턴 회의 1921년도에 각 국가의 해군의 함대 보유량을 줄이자라고 열었던 게 워싱턴 회의고요. 그 다음에 1930년에는 런던 회의. 이 런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줄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뭐냐면 경제공항. 그렇지. 바로 1929년에 경제공항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경제공항 이건 전이고 얘는 경제공항 후다. 연도를 정확하게 연락하지 마시고 군비 감축 회담도 있었다. 그래서 군비 감축 회담은 각 국가의 군사력을 줄여서
전쟁을 미연에 미리 우리가 막아보자 이런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교재 가시게 되면은 220쪽. 222쪽에 제국주의 국가의 특징 밑줄 그어볼까요? 배타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 그거 밑줄 그으시고요. 인종주의가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뭡니까? 백인들이 잘났다. 이런 거죠. 황인종과 흑인들은 못났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해도 된다. 이런 인종주의에 기반을 두고 침략을 할 겁니다. 밑에 각 국가들이 이제 그 식민지 분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 이쪽을 침략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단원에 가면 다시 나와요. 그 단원에 가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 쪽만 볼게요. 영국이요. 종단 정책. 밑줄 그시면 되고요. 일본도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1번. 그 다음에 종단 정책, 뽀 전쟁. 거기까지 밑줄 그십시오. 프랑스는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를 지배할 건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건 그 단원에 가서 배울 거고 프랑스는 거기다 하나 추가해 놓을게. 무슨 정책? 횡단 정책. 됐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쪽을 식민 지배했다. 에스파냐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다. 미서 전쟁 발표할게요. 미서 전쟁은 미국과 서바나, 이 서바나가 에스파냐를 한자로 서바나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 이걸 미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미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됐고 미국은 어디를 차지했느냐? 필리핀, 쿠바, 이쪽 괌과 하와이, 이쪽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로부터 뺏은 거죠. 필리핀이나 이런 식민지를.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요. 핵심 체크 쪽에 지도 일단 발표할게요. 지도 발표하는데 지도 밑에 박스가 보일 겁니다. 박스를 발표하시고 몇 개의 나라인지 한번 세보세요. 즉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었던 유럽의 국가들이 몇 개인지 세보세요. 몇 개죠? 7개입니다. 됐죠? 7개인데 이 중에 에스파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다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도 아프리카에 있는 이게 하나의 국가, 도시를 지배한 건데 그거는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일단 식민지 도시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6개 나라가 어디를 식민 지배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백지도를 줘요. 백지도를 준 다음에 물론 지도만 땡그라니 주진 않습니다. 지도를 준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식민 지배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옆에다 설명 써주겠죠. 이 여기를 식민 지배했던 국가의 특징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지도의 위치에서도 대략 확인하셔야 되는데 큰 나라, 덩어리가 큰 나라들, 그 나라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종단 정책 뭡니까?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횡단 정책, 마다가스카르에서 알제리. 이거는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외에 나머지 몇 개죠? 7개에서 2나라 빼니까 5개. 5개 나라인데 에스파냐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4개 나라네요. 4개 나라가 어디를 식민 지배했는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꼭 발표하시고요.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80도 사건, 그 다음 밑에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삼국동맹의 전신은 뭐라고요? 삼제동맹이 있었는데 그게 삼국동맹으로 간 겁니다. 삼국동맹을 기억하시면 돼요. 멤버는 독오이. 누구 고립시키기 위한 거였었죠?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거였었죠. 아무튼요. 비렐름 2세가 나오는데 비렐름 1세와 비렐름 2세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라?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렐름 1세와 비렐름 2세를 페이지 210쪽. 210쪽에 가게 되면 핵심 체크 쪽에 비스마르크의 양력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왕별표하시고요. 빨간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메룬, 토고,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남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는 이름이 뭐로 바뀐다고요? 탄자니아. 동탄, 대철, 탄자니아. 그 다음에 남서아프리카는 나미비아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미비아라고 체크하시고 탄자니아라고도 체크하십시오. 아무튼 다시 돌아오시면 비렐름 1세가 아프리카 식민 지배한 지역과 그 다음에 비렐름 2세 때의 대외 침략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럼 비렐름 2세 때는 뭐가 있었다? 삼비 정책과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모로코 사태가 있었죠. 모로코 사태는요. 1차, 2차 모로코 사태가 있었고 프랑스와의 갈등이다. 발칸 전쟁 발표할 건데요. 1차, 2차, 그 다음에 발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리을번 밑줄 그십시오. 세르비아가 영토 확장을 했다. 그 영토 확장을 어디로 나와내게 되면 알바니아 점 몬테네그로. 그래서 이 알바니아 점 몬테네그를 합병하려고 했었더니 요거를 누가 방해했다? 오스트리아가 방해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보호를 쐈었던 게 사라예보 사건. 밑줄 그시면 되고요. 1차 대전이 전개되는 과정, 전개 과정 쭉 읽어보시고 니은번 밑줄 그십시다.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 무제한 잠수작전.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자 도시 이름 브레스트 레토프레스크 조약. 어차피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도시 이름이고 독일과의 단독 강호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결 과정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핵심 체크 쪽에 1차 대전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1차 대전의 특징 별표하신 다음에 와우 참호전. 참호전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땅을요 자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판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모래주머니 같은 거 쌓아놓고 그 모래주머니에 몸을 숨겨서 이렇게 싸우는 이게 참호전인데 이 참호전 그 다음에 전투기, 화학무기 와 여성들의 어떤 전쟁 지원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져요. 1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영국은 1차 대전 이후에 자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많은 기여를 한 거죠. 여성들도. 아무튼요. 특징 자 읽어봤는데 신무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뭐 화학무기가 됐고 그러면은 방독면을 써야 됩니다. 화학무기가 쓰면 화학가스 자 그 다음에 탱크 자 전투기 기관총 막 이런 신무기들 한 번쯤 들어봤던 신무기들 다 1차 때 등장한다. 그러면 1차 대전 때는 뭐만 없으면 되냐면 이것만 없으면 돼요. 핵무기만 없으면 돼요. 핵무기는 자 몇 차 대전? 2차 대전. 그래서 핵무기만 제외한 모든 무기들이 다 1차 대전 때 등장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파리 강화회의, 그 다음 베르사유 조약이 있는데 베르사유 조약에다가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민족 자결주의가 언제 재창이 됐고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에서 다시 이게 주요 쟁점이 됐었다는 거 흐름을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은 자 신생 독립국들 그 중에 폴란드 기억하시고요. 자 왼쪽 지도 볼래요? 왼쪽에 조그만 지도를 보시면 진한색, 녹색 있죠. 색깔 진한 거. 그 진한 색에 예를 들어서 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자 헝가리 쭉 나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패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였었던 거예요. 그들이 신생 독립국입니다. 그럼 그 신생 독립국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외울 필요 없죠. 신생 독립국가 중에 누구만 기억해라? 폴란드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됐죠? 폴란드. 다시 이번에 패전 국가들 두 개만 밑줄 그십시오. 바이마르 공화국과 터키 공화국.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국제연맹. 자 여기 디귿번에 밑줄 그십시오. 한계점. 강대국이 불참했다. 또 하나는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거. 밑에 평화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자 머리 글자로. 자 도로 부영, 도스안, 로카르노 협정, 자 부전조약, 영안.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의 루르 지방을 점령한 요 시점에서부터 경제공황이 터지는 요 시점까지 요 사이에 평화를 위한 노력, 도로, 부영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군비축소회담 읽어봐 두시고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핵심 체크 1번에 영국의 제국주의, 독일의 제국주의가 보이는데 자 여기 있는 영국의 세실로즈 자 영국의 정치가인데 이들이 식민 지배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 별표를 조그맣게 해놓으시고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탕후드라 2번에 발칸 전쟁이 있는데 1차 발칸 전쟁 1912년, 2차 발칸 전쟁 1913년. 1차는요. 발칸 동맹과 오스만 제국이 싸운 거고 여기서 승리한 발칸 동맹 국가들끼리 영토를 쪼개먹는 과정에서 2차 발칸 전쟁이 있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나라 이름은 다 외울 필요 없고요. 탕후드라 3번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어떤 게 먼저였었죠? 삼국동맹이 먼저입니다. 188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삼국협상은 1907년이고요. 자 여기에 멤버를 기억하십시오. 삼국동맹에는 독오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중요한 거 이탈리아. 왜?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협상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승전국이 됐죠. 협상의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0%, 영국,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탕후드라 4번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십시오. 이런 선택지가 나옵니다. 이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프랑스와 계속 싸우죠. 자 프랑스와 계속 싸웁니다. 왜? 프랑스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영국도 계속 도와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있는 누구랑 싸웠죠? 러시아 싸웠죠. 러시아랑 싸우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랑 싸우고 있었을 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을 했고 독일과 단독 강을 체결했죠. 브레스트 레토프레스크 조약. 그러면은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쪽과 이제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서부전선에 자 이걸 동부전선이고요. 이게 서부전선이면 서부전선에 좀 더 총력을 기할 수 있었겠네. 독일의 입장에서. 됐죠? 그래서 서부전선에 총력을 기하였다. 뭐 이런 게 선택지로 나와요. 그러면 독일과 단독 강화를 러시아와 단독 강화를 체결한 이후에 서부전선에만 몰입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여기 러시아라는 표현을 지금 선생님이 썼는데
소비에트. 자, 소비에트. 이 소비에트란 단어는 평민들의 의회, 평의회란 뜻입니다. 평의회. 그러면 평민들의 모임인 평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 수립되는데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얘를 줄여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련. 그러면 소련은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나라가 연방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라는 표현 자체는 언제 등장하느냐? 1922년입니다. 그럼 1922년에 소련이 결성되어서 1991년도에 해체가 됩니다. 그럼 해체되는 순간 다시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나라로 쪼개져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구간에 22년부터 91년까지 아닙니까? 1차 대전 가볼까요? 1차 대전은요. 1914년에서 1918년까지입니다. 결론 말하고 싶은 거. 문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차 대전 문제는 2차 대전의 함정이 나오고 2차 대전 문제가 나오면 1차 대전의 선택지가 함정으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1차 세계대전에서는 소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단어 자체는 22년도에 결성된 거기 때문에 1차 대전 관련된 문제에서 소련이 어쩌고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2차 대전 때는 아직 안 배웠지만 2차 대전은 1939년부터 4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러시아라는 단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러시아는 이제 소련으로 지금 연방체가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소련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2차 때는 러시아라는 단어가 보일 필요가 없다. 예, 그 정도. 자, 오른쪽에 탕거대로 5번. 탕거대로 5번에 첫 번째 텍스트만 발표할게요. 이게 뭐냐? 평화원칙 14개 조항입니다. 그 중에 5조를 가만히 보십시오. 5조를 가만히 보면 모든 식민지에 어쩌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6글자로 줄여보십시오. 5조의 내용을. 뭡니까? 민족, 자결주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조는 평화기구 만들자는 내용이고요. 자, 나머지는 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대전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자, 이쪽을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